네, 저희 앞 시간에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제 걸리버 여행기 4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는 이제 3부에서 우리가 그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천공의 섬,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걸리버는 쓸데없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쓸모 있는 기술이었죠. 자, 4부에서는 걸리버가 매우 동경에 맞지 않는 사회에 가게 됩니다. 자, 역시 라퓨타에서 떨어져서 헤매다가 도착한 곳은 말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말들이 지배자인 나라 후이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후이눔에서는 말이 이제 후이눔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존재가 후이눔이고요. 이 후이눔이 지배자고 이 후이눔에게 봉사해서 후이눔을 태우고 다니는, 태운다니까 좀 이상하다. 아무튼 후이눔이 타고 있는 수레를 끄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후이눔들이 인간을 부르는 말이 뭐다? 야후입니다. 자, 후이눔이 야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예,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바로 구절입니다. 자, 후이님이 야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걸리버는 그대로 따르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는 걸리버예요. 내가 본 야후는 인간이에요. 내가 본 야후는 모든 짐승 중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 야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얘네는 굉장히 고집도 세고 탐욕스럽고 말 그대로 짐을 끌거나 나르는 거 이상의 뭔가 복잡한 사고도 할 수 없고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얘네는 사악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신도 잘하고 그뿐 아니라 복수심도 많고 너무나 감정적이고 이성이라고는 없어. 이런 존재니까 얘네는 그냥 말을 위해서 그냥 수레나 끌게 해야 돼. 제일 이상한 거. 얘네가 가지고, 야후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이상하고 제일 비이성적인 게 뭐냐? 바로 먹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없는 누런 돌덩어리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먹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도 없는 누런 돌덩어리.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즉, 야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상하냐면, 돈은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쵸? 금전이라고 하는 거 먹을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땅을 팔 수도 없는데, 그 누런 돌덩어리를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런 야후야말로 정말 이상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걸리버는 자기 자신이 야후가 아니라 후이눔,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말이라고 하는 존재, 이 후이눔은 어떤 존재냐면요. 후이눔 사회에서는, 즉 말 사회에서는 종마라고 하는 말이 최고입니다. 이 종마라고 하는 말은 가장 유전적으로 우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수컷말 한 마리가 온갖 암컷 말들을 다 거느려요. 온갖 암컷 말들을 다 거느리고 반면에 그 우월하지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수컷 말들은 그 암컷 말과 종말을 위해서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가 가장 우월한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니까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후이눔은 따라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감정이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아까 우리 우생학 배웠죠? 우생학이란 유전적으로 좀 더 우월한 자질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유전적으로 열등한 존재는 더 이상 이세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생학이었잖아요. 후이눔이라고 하는 사회가 바로 가장 전형적인 우생학적 사회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종마, 수컷말 한 마리가 모든 암컷말들을 다 거느리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후이눔 사회예요. 걸리버가 보기에는 그 사회가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너무나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회가 이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말 사회는 실제로 그렇죠. 말에서 왜 그 가장 뛰어난 종말을 서러브레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러브레드라고 하는 이 종마의 씨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실제로 요즘 그 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그 걸리버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개개인의 욕심이나 개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뛰어난 유전적 자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어떤 욕망 같은 건 억압하는 그런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라고 걸리버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걸리버는 그거 너무나 믿은 나머지 자기는 후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난 야후 아니야 그러고 막 후임하고 어울리다가 후임들 보기에는 얘도 그냥 야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버가 결국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걸리버는 후임 사회에서 살고 싶어해요. 즉 공동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어떤 욕망 같은 건 억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스위프트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런 사회에 살고 싶나요? 여러분은 후임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개인의 욕망은 좀 내려놓으실래요?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개인의 어떤 자유 또는 개개인의 어떤 욕망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할까요? 그게 이상적인 사회인가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완벽하게 옳은 사회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후이님처럼 공동체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나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해야만 될까요? 그런 사회는 더 옳은 사회일까요? 과연 무엇이 더 옳은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질문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기술뿐 아니라 인간 자체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인간도 뭔가 변화해 갈 것이고 인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이 중시하는 가치관 같은 것도 분명히 변화해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또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자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걸리버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칠 거고요. 이제 우리 프리 SF, 즉 SF라고 하는 장르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나왔으나 과학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망을 상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프리 SF 장르의 또 다른 텍스트로 우리 토마스 보어의 유토피아, 우리가 흔히 간략하게 줄여서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제 책 제목은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즉 과연 무엇이 최선의 국가 형태인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떤 전망을 상상을 통해서 구현해 보이고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는 16세기에 쓰여졌어요.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조의 약간 이전이나 그때쯤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16세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만한데 이 토마스 모어의 이제 줄여서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요 글은 실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부는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부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16세기 영국에 대한 얘기예요. 16세기 영국이 얼마나 부패했고 영국의 정치제도 그 왕정제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나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치 비판을 쭉 하고 있는 얘기고요. 따라서 보통 일부는 우리가 안 읽거나 일부는 아예 번역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유토피아는 대부분 2부, 실제로는 2부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1부든 2부든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토마스 모어예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슬로디라고 하는 어떤 유태인이면서 여행가, 항해가인 그런 사람과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 얘기예요. 이 하슬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현재 이 영국 사회가 너무나 나쁘다. 이 영국 사회가 어쩜 이렇게 나쁘냐라고 막 욕하는 얘기가 1부고요. 2부는 이제 토마스 모어가 묻는 거죠. 그러면 하슬로디 네가 여기저기 다녔으니까 네가 다녀본 곳 중에 가장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가 뭐였느냐? 한번 얘기해 봐라라고 했더니 내가 다녀본 곳 중에 가장 이상적인 곳은 바로 유토피아 섬이었다. 새로운 섬 유토피아였다. 이상적인 섬 유토피아였다라고 하면서 2부에서 유토피아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유토피아라는 말은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유라는 말과 토피아라는 말의 결합이죠. 유라고 하는 건 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는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뜻과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없지만 좋은 곳, 좋지만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니까요. 즉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없는 곳이다.
없는 곳이지만 너무나 좋고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유토피아라는 말에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토피아라는 곳은 섬이에요. 유토피아 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는 하나의 섬입니다. 자, 이 섬은 그다지 넓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고요. 당연히 살고 있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슬로디가 다녀본 곳 중에서 넓지 않지만 자기가 이제 풍랑 끝에 만나서 거기서 잠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상적이더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이상적이냐? 어떤 곳이냐? 보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반드시 의무 노동을 합니다. 의무 노동. 하루에 6시간 정도 의무 노동을 해요. 하루에 6시간 의무 노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16세기니까 당연히 노동이라고 해봤자 하는 노동은 대부분 다 농사 짓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옷은 입어야 되니까 배 짜거나 아니면은 뭔가 집 짓거나 뭐 이런 가장 필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들을 6시간 동안 똑같이 합니다. 누구나 다 6시간 노동을 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6시간 노동을 하고요. 노동을 하고 나면 똑같은 옷을 지급받아요. 모두가 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똑같은 옷, 똑같이 생긴 삼배자루 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똑같은 옷을 입고요. 당연히 똑같은 사람이 짠 옷이니까 뭐 천 같은 것도 다 똑같겠죠. 예, 천이 똑같고 스타일도 똑같은 그런 옷을 똑같이 입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모두가 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공통으로 식사를 하고 공통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럼 집은요? 집은 왜 사람이 집 있는 거다 보니까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겠죠? 그러므로 집은 10년에 한 번씩 교환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내가 이번에는 이 집에 살았으니까 나는 10년 뒤에는 이 집에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은 10년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합니다. 교환해서 사니까 만약 한 사람이 60년 동안 산다면 6번 다른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6개의 다른 집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와 함께 누구나 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집을 공유하니까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우 평등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에는 노예가 없느냐? 또는 그 나라에는 관리가 없느냐? 아니에요. 관리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예,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차별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집에서 사니까 그렇게까지 차별적인 의식은 없습니다. 자, 관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관리들은 사람들 중에서 선출해요. 아, 내가 올해는 내가 관리직에 선출할래. 관리직에 지원할래. 그러면 투표해가지고 선출하는 거예요. 관리는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노예는 어떻게 생기느냐? 노예는 범죄자 중에서 선별합니다. 노예는 범죄자가 있어요. 그 나라라고 해서 범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범죄자는 있어요. 범죄자가 있지만 그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한다? 노예 일을 시키는데 이 노예로 만듦으로써 얘네를 뭐 가두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거나 또는 더럽거나 우리가 소위 3D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굉장히 하기 어렵거나 그런 노동을 노예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노예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신분적인 노예라기보다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노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를 노예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차별받는 건 아니에요. 얘네는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존재니까 범죄자로서 처벌받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남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남들이 기피하는 노동을 노예들이 함으로써 그 사회에 어떤 필수적인 그런 기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회 굉장히 좋죠. 자, 이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집도 우리 요즘 주택 문제 굉장히 심하잖아요.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10년에 한 번씩 집을 교환해야 돼요. 10년에 한 번씩 집을 교환하는데 그게 내 집이겠어요? 따라서 사유재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협동 농장에 가서 일해요. 일하고는 6시간 일하면 그냥 똑같이 배급받아서 음식을 배급받는 거고요. 음식 배급받아서 먹고 옷도 똑같은 거 배급받아서 입고 집은 10년에 한 번씩 교환하고.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사유재산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다? 돈이 없어요. 그 나라에는 돈 같은 거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화폐, 돈이 없으니까 다 의무노동하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회예요.
자, 이 사회에서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평등하니까 권위가 없을 것 같죠. 누구나 다 평등하니까 권위도 없고 사회적인 유대감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뭘 도입한다? 가족제도를 도입합니다. 가족제도. 즉 가족제도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생겨요. 가족제도가 있으니까 유대관계가 생기고요. 동시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뭔가 존경을 표하는 그런 그런 관계를 통해서 권위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가족제도와 노예제도는 있습니다. 가족제도, 노예제도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한 그런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 협동농장 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가 더 남들보다 열심히 노동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똑같이 6시간 노동하면 기왕이면 다들 농땡이 부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농땡이 치면서 좀 슬슬슬슬 하고 싶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고민한 게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동해서 어떤 능력이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요. 학자가 되면 의무 노동 대신에 학문을 하는 거예요. 학문을 닦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그 사회에 뭔가 조금 더 좀 유용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러나 학자가 된다 한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자가 된다 한들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노동은 아니지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노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 능력을 검증했을 경우 사람들한테 나는 학자가 되는 게 뭔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게으름을 부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유토피아 사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들이 평등한 그런 사회입니다. 자, 이런 사회 여러분 어떤 사회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오늘날로 보면 공산주의 사회죠.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배격하고 사유재산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노동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란 말 자체가 유토피아가 씌워졌던 시기에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칼 마르크스가 유토피아를 모방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타난 모습만 보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사회는 철저하게 필수품만 생산합니다. 필수적인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필수품만 생산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즉 유토피아에서는 사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노란색 옷 입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회색 옷 입어야 돼요. 나 오늘따라 여기다 브로치 하나 달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건 사치니까. 사치는 철저하게 배격해요. 사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개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성이나 사치 같은 건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로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살고 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식사도 똑같이 하고 음식도 똑같이 먹고 거기다가 당연히 검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런 평등의 자질을 위배할까봐 평등의 자질을 위배하지 않게끔 사치품에 대한 것들이나 보석류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검열합니다. 검열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내 스타일도 없고 사치도 안 되고 보석 하나도 착용 못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까요? 재미란 오로지 학문이요. 학문, 학자. 즉 개개인의 도덕적 완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개개인이 자기의 내면을 갈고 닦아요.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노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쓰고 살면서 개개인의 도덕적 완성, 학자가 되어서 개개인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걸 가장 중시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금욕적인 사회예요. 욕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사치스러움이나 욕망 같은 걸 추구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금욕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정진, 수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 살고 싶어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자, 이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사회가 있죠.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상상한 신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물론 18세기 이후에 나온 발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하고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발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신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아틀란티스 대륙은 상상 속에, 그러니까 전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대륙이죠. 그런 아틀란티스가 새롭게 복원된 사회라고 하는 발상으로 만들어진 게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 아틀란티스입니다. 이 신 아틀란티스는 어떤 사회이냐? 과학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냐면 인간이 상상하고 욕망하는 모든 걸 생산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한정된 자원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신아틀란티스입니다. 즉 생산품이 넘쳐요. 생산품이 넘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사치해도 돼요. 사치스럽게 내가 오늘은 이거 입고 오늘 이거 입은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난 내일은 다른 거 입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얼마든지 사치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표현해도 됩니다. 물건이 넘쳐나요. 물건이 넘쳐나요. 상품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만들어낸 신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되고 싶은 지위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권력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개개인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 개개인이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과학과 진보의 힘으로 가능하도록 만든 사회가 바로 신 아틀란티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신 아틀란티스는 사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구현된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에서의 신 아틀란티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조선시대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살았던 것보다 더 사치스럽게 여러분이 살고 계세요. 옛날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냉장고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도 두꺼운 옷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원하는 것들 그냥 적당히 찾아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사치스럽게 더운 여름에 빵빵한 에어컨 틀면서, 그렇죠? 빵빵한 에어컨에 굉장히 냉기를 막 쐬면서 그다음에 가벼운 옷 얼마든지 가볍게 입고 동시에 내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언제라도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살았던 사회보다 훨씬 더 사치스러운 사회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아틀란티스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신아틀란티스는 문제가 없을까요? 유토피아와 신아틀란티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토피아의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왜? 내 개성. 내가 오늘은 다른 스타일을 입고 싶다거나 내가 오늘은 좀 뭔가 다른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든가 뭔가 내가 욕망하는 걸 억압해야 돼요. 유토피아는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사회를 좀 이상적으로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아무리 평등하다 한들, 아무리 모두가 다 평등한 삶을 산다 한들 내 개성을 추구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사실 유토피아가 토마스 모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과연 그 사회가 정말로 이상적인가를 돌아보면 그런가? 라고 약간 의구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아틀란티스는 어떤가요?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사회는 완벽한가요? 이 사회를 생각해보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구는 한정적이에요. 지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이 한정적인 자원을 계속해서 상품으로 낭비하고 있어요. 내 스타일을 위해서. 내 스타일을 위해서 나는 옷을 유토피아에서는 한 벌이면 되는데 내가 한 100벌쯤 가져야 돼요. 100벌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입고 버린 옷은 어떡하나요? 내 사치를 위해서 또는 내 스타일을 위해서 내 개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쓰고 버린 그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건 바로 쓰레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칠레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의류산이 쌓여 있죠. 즉, 그러니까 이 제1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쉽게 입고 버린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쉽게 입고 버린 그 의류가 쓰레기가 되어서 저 칠레나 페루 같은 데 산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아틀란티스가 가져올 문제입니다. 지구 자원은 분명히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지구 자원을 내 욕망을 위해서 무한정 소비하겠다? 내 욕망만을 추구하면 되니까 나는 지구 따위는 상관없이 무작정 나는 무한히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이게 과연 이상적인 사회일까요? 이상적인 사회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사회 이상이에요. 반면에 신아틀란티스는 자본주의 사회 이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이든 자본주의 사회이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정말 완벽한 제도인가? 둘 다 약간씩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걸 우리가 각자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야 할까요? 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어떤 점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정치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 속에서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SF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SF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SF라는 용어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설명과 함께 SF라고 하는 장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상상력이지만 SF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라든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SF의 역사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특히 최초의 SF였던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SF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줄 베른의 SF 소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줄 베른 소설 중에서 뭐 SF라고 하면 해저 이말리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해저 이말리보다는 저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SF이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었던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SF가 어떤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서 SF라고 하는 장르는 어떤 식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